일단 지금 2014년 하반기 데뷔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시점은 또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까, 또 어떤 분야에 관심 가지면 좋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하반기에는 글로벌 제약이나 바이오 쪽을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요, 네. 먼저 그 산업 자체의 환경을 좀 보셔야 되고, 그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거시경제 여건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분야가 다 좋은 데가 어디인가를 보니까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산업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에 빅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바이오 의료 분야의 동향은요, 네. 이 분야에서의 글로벌 최대 행사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연례 행사 바이오로 하는 맞습니다. 거, 거기 연초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올해도 연초에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올해 있었던 이 행사에서 최대 이슈 세 가지가 뭐였나를 보니까 1번 제약 바이오 업계의 AI 도입 이었고요. 두 번째는 GLP-1이라고 하는데 네. 당뇨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DC라고 하는데 항체 약물 접합체. 쉽게 말하면 표적 항암제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 산업에 큰 변화가 일고 있고 여기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확실히 키워드는 AI가 이제 핵심이긴 하네요. AI랑 워낙 많이들 관심 가진 비만약, 그리고 이제 항암제는 아무래도 조금 익숙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어떤 것부터 조금 더 얘기 들려주면 좋을까요? 비만 치료제? 근데 비만 치료제 부분이 특히 최근에 크게 터졌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차세대 항암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두 가지 모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반응은 너무 뜨거워요. 지금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투탑인데요. 글로벌 제약사들 중에서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는 이 두 개 기업을 대체할 기업이 한동안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올 만큼 이 두 개 기업은 당분간 계속 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이 비만 치료제 한국에 언제 들어오나 맞아요.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각 기업의 그 주가 흐름도 좋고요. 네. 비만 치료제 외에도 이제 현대인이 장수함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만성질환, 암, 치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글로벌 제약 바이오에서의 혁신이 빠르게 일고 있고요. 또 중장년층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청년층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탈모. 이 탈모를 해결하는 기업은 노벨 평화상도 줘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맞아요.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의 혁신이 굉장히 활발해서 이 산업의 동향을 보셨을 때 투자 면에서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나 어떤 제약 바이오는 글로벌 트렌드상 우상향해 갈 수 있는,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AI 쪽도 또 이번에 많이 키워드로 주목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의 성장 촉매는요, 신약 개발이에요.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시간하고 막대한 돈이 드는 장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이 기간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그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가 돼요. 근데 지금 그 열쇠로 등장한 게 뭐냐? AI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 분야에 AI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근데 일단 사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알파벳 산하의 AI 연구 기업인 구글 딥마인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분사해서 설립된 그 AI 기반의 신약 개발사 아이소모픽 랩스라고 있어요. 이 회사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직전에 2연속 빅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직전에? 예. AI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랑 노바티스와 함께 거액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업체들이 빅파마와 협업해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사례였고요. 그 약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일단 시간 싸움이잖아요. 일단 길어질수록 성과도 안 나오는 거고, 될지 말지도 모르고 비용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줄여주는 게 AI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요. 약간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최대 화두였거든요.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AI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니모가요, 엔비디아에 따르면 신약 개발 관련 데이터 처리 속도는 7배를 빠르게 만들고 비용은 7배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엄청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단서를 보여준 거죠. 근데 빅테크들의 이런 움직임이 네. 시사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AI와 관련해서 큰 장이 한번 서지 않을까?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탄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이런 글로벌 제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큰 게 온다. 사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관찰해보면 약간 AI 묻으면 이제 막 돌아가면서 약간 오른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뭐 반도체 오르다가 갑자기 오랫동안 저평가됐거나 재미없다고 여겨졌던 분야가 또 뭐 AI 덕분에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약간 제약 바이오도 그런 한번 큰 장이 들어설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하반기에 또 괜찮다, 좋은 점이 많다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점이 그런 걸까요? 거시경제에서 제일 주목하는 변수는 바로 금리죠. 네네. 올해 금리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파월 의장님 말씀에 맞아요. 따라서. 네. 근데 요즘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전망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는 제약 바이오업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업의 관건은 돈과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 돈 면이에요. 이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돈줄이 마르면은 막 네. 하던 임상 시험도 중단되고 그럽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값이 비싸진다는 거여서 네. 금리가 높을 때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 때는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해지고 돈줄에 대한 숨통이 좀 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업에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띄워드리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미국의 금리와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거의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즉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는 좋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요 노란색 그래프가 금리, 시장 금리 그래프고, 요 짙은 남색, 어두운색의 그래프가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니까 약간 반대로 움직인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아하,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에 수혜를 많이 받을 산업을 찾으신다면 올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산업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올해 원래는 우리가 많이들 연초에 예측했던 거는 한 6월쯤 금리 인하 미국에서 하면서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 유동성 수혜주인 바이오나 제약도 한번 또 뜰 때가 됐다. 네.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이 좀 잠잠했잖아요. 한 4년 사이클이면 뭐 한번 할만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금 잠잠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그래서 그런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다. 제약 바이오가 지금 비만약 정도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다른 제약 바이오는 하나하나 공부하기 너무 어렵고 번거롭기도 하다.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지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약 바이오 산업이 네. 진짜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래서 다들 어떤 기업이 좋다는 썰을 듣고 들어갔다 물린 경험 또는 이 너무 출렁거리는 게 무서워서 아예 안 들어갔는데 맞아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쳐버린 경험 이런 거 다들 있으실 거예요. 많죠. 이런 사례가 사실 저도 있어요. 그래요? 한 8년 전에 네네네. 근데 제가 이쪽에서 일하기 전에 네. 얘기해요. 일반 기업에 일을 할 때 투자에 관심 많고 실제로 투자도 잘하시고 자산가인 아는 그 상사가 계셨어요. 근데 어떤 코스닥 상장사 신약 개발사를 너무 추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좀 작은 회사였어요. 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죠. 근데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보니까 뭐 전립선 암 치료제, 자궁 내막증 치료제 이런 거를 개발을 한대요. 근데 이게 갈수록 더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산업이니까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 2배 갈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도 막 임상 몇 상 진행 중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기업 저도 들어갔죠, 그래서. 근데 들어가서 좀 보는데 이런 데 투자할 때 특징이 항상 처음에는 좋아요. 맞아요. 처음엔 막 20% 평가 손익이 나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50% 갈 것 같다. 지금 팔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 떨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뚫고 내려가는 거죠. 전 지금도 그 종목이 계좌에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냥 반려 주식으로. 이걸 지금 파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그쵸. 그냥 반려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증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바이오에 좀 어설프게 접근하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기업, 뭐 무슨 제품인지 잘 모르는 기업에 그냥 묻지마로 투자하면 이렇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있죠. 근데 이 산업의 투자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보면
제약 바이오 산업은 특성상 그 기업 바이 기업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기업별로 보유한 기술과 제품 그리고 경쟁력의 차이가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에 잘 투자를 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산업인 건데, 근데 그러면 그 좋은 기업을 어떻게 선별하나요?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기업이라는 건 결국 실력이 검증된 기업, 그리고 돈을 벌게 좀 확실하다고 전망되는 기업이겠죠. 네. 근데 그런 회사를 어떻게 골라내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저희는 여기서 팁으로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에 주목을 해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오 기업은 기업 바이 기업이 심해서 특히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하기 어려우니까 또 오늘 나와주신 김에 팁으로 블록버스터에 주목해봐라. 근데 블록버스터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 영화 관련된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네네네.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네. 막대한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을 의미를 하죠. 네. 근데 제약 바이오업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데요. 써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의약품에다가 이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연매출 10억 달러라는 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조 3,500억 원 정도 되겠죠. 막대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검증된 의약품, 그리고 돈 버는 의약품이에요. 제약사가 단일 제품으로 연매출이 1조 원을 올린다는 건 실질적이고도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성이 받쳐주는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유한 제약사에 투자한다는 거는 좀 확실한 매출원 그리고 확실한 수익성을 가진 우량주에 투자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필터링 해보실 수 있겠네요. 구독자분들께서 아까 슬픈 사례처럼 뭐 이렇게 추천을 해줬을 때 혹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딱 봤을 때 이 블록버스터가 있느냐, 최소한 말씀해주신 어떤 기준인 10억 달러 이상 매출의 어떤 제품이 있느냐, 아니면 말만 그냥 그런 기대감으로만 가는 거냐, 요것만 해도 일단은 큰 실패는 조금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네요. 네, 근데 그 막대한 매출원, 수익성 이런 단어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매출의 규모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인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블록버스터란 단어를 넘어서 메가 블록버스터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때예요. 그래요? 연매출 1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 이상인 제품을 메가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빅파마라고 하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유명한 의약품들은 메가 블록버스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면역 항암제 부분에서의 글로벌 탑티어가 있어요. 머크입니다. 머크. 네, 그 회사의 대표 제품인 K모 의약품은요. 작년에 그 제품 하나만으로 연매출이 2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100억 달러 이상이면은 메가 블록버스터인데 얘 하나로만 250억 달러인 거였어요? 엄청나죠. 우리 돈으로 34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분들은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많이 접종하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있어요. 가모모인데요. 이것도 머크 제품인데 작년 글로벌 매출이 89억 달러였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거의 얘네 거군요. 머크 맞습니다. 그리고 본래 당뇨병 치료제였고 요즘에는 비만 치료제로도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노보노디스크의 한 의약품도 작년 매출이 약 140억 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 비만약으로만이에요? 아니면 이거 지금 다른 거? 네, 한 개의 의약품이 낸 매출의 기준입니다. 엄청 크네요. 근데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거 하나만요? 라고 물어보시죠. 보통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이 정도 매출을 내는 의약품을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대여섯 개, 많게는 10개 이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수익원과 캐시카우가 아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의 지속성 면에서도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매출이 1년 단발로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간 지속이 돼요. 상당 기간.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신약 개발이 특허에 따라서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은 막대한 돈과 시간이 걸리는 되게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개발을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일단 그 개발이 성공하면 한 20년 정도 특허 보호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제약사는 좋은 약을 개발해서 상업화에 성공을 하면 한 10년 이상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죠. 약간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수시로 계좌 열어보고 막 불안해요. 근데 이런 블록버스터 의약품 개발사에 투자를 하면 좀 비교적 믿고 두는, 비교적 마음이 편한 바이오 투자가 가능해지십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키워드에 주목해서
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라. 이렇게 팁을 주셨네요. 혹시 그래도 이제 또 그냥 알겠는데 이제 개념은 이해됐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블록버스터 기업들 것도 언제 다 찾아보고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혹시 이런 기업들만 묶어놓은 ETF나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그래서 나오는 제품이 ETF잖아요. 네. 어떤 컨셉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죠.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이 이번에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라는 ETF를 출시했어요. ETF는 이제 이름을 가만히 보면 그 ETF의 특성이 다 나오는데요. 네. 우선 미국에 상장한 기업에 투자한다. 네. 그리고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한다. 네, 이런 특성이 저희 ETF의 특징이 되는데요. 네. 먼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미국이에요. 미국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지고 글로벌 자금 조달의 허브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유럽 기업도 있잖아요. 왜 미국 기업에만 투자해요? 라고 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미국에 네. 상장돼 있는 거에 제한을 둬버리면 미국에 상장 안 돼 있는 유럽의 아주 유명한 제약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네.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이 많아요. 네. 노보노디스크, 노바티스, 로슈, 사노피 이런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도요. 네.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해서 네. 미국 시장에 대부분 상장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그만큼 자금의 이동도 제일 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 기업이어도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ETF는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상장 시장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빅파마를 포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은 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오 기업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도 투자 측면에서는 유럽 증시에 상장된 기업보다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더 기업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하나의 또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블록버스터죠.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성이 검증된 제품을 가진 기업에 투자한다. 네, 이게 저희 상품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테크인데요. 네네. 블록버스터면 블록버스터지 바이오테크는 또 뭐예요? 네네. 궁금하실 건데 네. 이 바이오테크라는 게 대별되는 개념이 있어요. 합성의약품입니다. 합성의약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네. 화학물질의 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의약품인데 네. 바이오테크로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은 뭐냐면 사람이나 생물의 세포나 호르몬, 조직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의약품이에요. 합성 의약품이랑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비교해서 보시면 네. 딱 들어봐도 네. 합성보다는 바이오 쪽이 더 만들기 힘들겠죠. 만들기 힘들겠다는 건 그만큼 부가가치도 높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당뇨, 암, 비만, 치매 이런 현대 인간들이 정복을 노리는 중요한 질병들에 대한 치료제는 거의 다 바이오 의약. 그래서 저희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에서도 이 합성 의약품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에 주목해서 투자 종목을 고르고 그 투자 비중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약사의 진짜 실력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만큼 더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투자 논리가 상품에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잘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니까 합성 의약품 소위 말하는 저희 그냥 알약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게 다 사실상 화학 물질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요 ETF는 그런 게 아닌 좀 더 소위 말하는 난이도 있는 바이오 이런 쪽에 집중한다. 네, 맞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형의 차이도 있어요. 바이오 의약품은 네. 거의 주사제 형식이에요. 그래서 네, 그리고 합성 의약품은 말씀 주신 대로 알약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소개를 해주긴 하셨지만은 이번에 또 나오는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이 ETF 주요 종목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ETF 상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8개 종목을 편입하는데요. 다 보기 어려우니까 그중에 상위 10개 기업만 같이 좀 살펴볼게요. 네네. 우선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는 양대산맥,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있죠. 네. 이 기업들 최근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10% 안팎의 높은 비중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머크 있어요. 네. 1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면역 항암제 분야의 대표 회사입니다. 역시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요. 또 존슨앤존슨 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의 대표주이자 배당 성장주예요. 여기에도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도 눈에 띄는데요. 보통 이 기업들 코로나19 때 백신주로 많이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들이요, 백신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면역 항암제, 심혈관 치료제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 블록버스터 ETF에도 편입 종목이고요. 앱비라는 기업도 눈에 띄니다. 네. 에브비라고도 읽는데요. 네네. 이 회사는 현대 의약품 중에 가장 성공한 의약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휴모모를 개발한 회사예요. 이거 건강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네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네.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거의 구원과도 같은 약이어서 그래요?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수준의 유명한 약입니다. 이 네. ETF의 포트를 보시면요. 네. 처음 보는 기업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려봤던 게 진짜 다 들어봤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번씩 투자도 살짝 해봤던 기업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담겨져 있다는 생각 좀 드네요. 네, 초우량 바이오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업, 네. 실력이 익히 검증된 기업, 착실하게 앞으로도 돈을 벌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한다는 게 저희 ETF의 큰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투자 항상 불확실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실력이 좀 검증된 기업, 착실하게 사업하고 꾸준히 돈을 벌 거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특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저랑 만약에 성향이 비슷하시다면은 이런 초우량주나 조금 뭐 배당 성장주나 우상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나 ETF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위험 선호보다는 좀 안전 추구형의 초우량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ETF가 국내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혹시 다른 뭐 ETF라든지 이미 기존에 있는 것과 좀 차별성이 있나요? 혹시 뭐 비슷한 상품이 있다든지? 네. 차별성이 아주 확실한데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투자 종목을 선별한다. 이게 특성이에요. 보통 ETF라는 게요. 어떤 산업 갈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이렇게 산업에서부터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 ETF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저희 ETF는 개별 기업의 제품,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는 그 제품 단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투자 종목을 캐치해내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으로부터 그냥 출발해서 다 담는 게 아니라 블록버스터급의 매출이 보장된 그런 의약품들을 가진 기업만 갖고 온다라는 점에서 바이오 투자에 최적화된 바텀업 투자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이게 일단 1차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이오 산업은 또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이미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블록버스터 뿐만이 아니라 조만간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같이 편입을 합니다. 이것도 몰랐네요. 5% 이내에서. 네. 그래서 상장 시점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아르젠엑스, 사렙타 테라퓨틱스, 엘라일람, 노바백스 같은 기업들이 이런 예비 블록버스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도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이 현 시점에서의 안정적인 수익성은 물론이고 미래의 가능성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가 될 기업들,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 5% 이내로 위험 제한을 해가지고 담는다. 네. 이것도 되게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투자에 최적화된 바텀업 그리고 미래까지 담아간다라는 두 가지 지점을 ETF에 반영을 한 게 저희 ETF의 특징입니다. 보통은 뭐 바이오면 그냥 바이오 관련주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담아놓는다든지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미국 바이오 ETF 뭐 이런 식의 ETF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ETF들은 그냥 섹터 구분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다 담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단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투자하는 종목의 개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그런 ETF들은 100개, 200개 종목을 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섹터에 해당하는 기업을 다 담으니까요. 근데 물론 폭넓게 분산 투자를 하냐, 어느 정도 집중해서 투자를 하냐는 장단이 있는데요. 근데 투자자분께서 나는 좀 그래도 확실한 기업들, 좀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업들에 좀 압축적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저희 ETF 잘 맞으실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바이오는 저도 보면 ETF 내 이렇게 기업 바이 기업인 게 보통 다른 섹터나 다른 분야는 좀 그 분야가 좋으면 이렇게 기업들이 두루두루 올라가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이오는 200개 기업 ETF 담겨있으면 그중에 한두 개만 올라가도 다른 기업은 막 내려가기도 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산 효과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블록버스터라는 기준으로 또 분류를 하니까
하니까 또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혹시 그래도 지금 뭐 약간 좋은 점 위주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또 구독자분들께서 이 ETF에 관심 갖고 투자하실 때 이것만큼은 그래도 유의해야 된다, 이런 리스크는 알고 투자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테마형 ETF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변동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ETF는 빅파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변동성이 관리가 됩니다만 예를 들면 S&P 500 뭐 이런 데 투자하는 상품에 비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산업의 특성상 그렇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좀 기사도 찾아보시고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주요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 이슈가 지금 빅파마들한테 있지 않냐라는 얘기 하실 거예요. 맞아요. 앞서 주요한 이런 의약품들이 특허 기간에 따라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특허 기간이 끝나는 의약품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허 절벽 리스크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요, 불시에 생기는 이슈는 이슈인데 이미 예정돼 있는 이슈는 이슈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이미 이것들을 다 대응을 해왔거든요. 어떤 약에 대해서 이제 적응증을 좀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약의 형태나 뭐 투여 용법, 구조 같은 걸 약간씩 변경해가지고 계속 후속 특허를 내면서 그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을 쓰거나 이제 이거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하거나 아니면 M&A를 해가지고요, 그 기술이 있는 다른 기업을 아예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하는 거죠, 기술을. 이제 그런 식으로 넥스트 제품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면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에 진짜 들어맞는 말인 그래요? 게, 그러니까 돈과 시간, 자본력, 우수한 인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특허 만료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넥스트에 대한 대비가 된다. 이제 이런 걸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에삐라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땡땡 이게 특허 만료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신제품 2개로 그 매출 공백을 바로 메워갔어요. 그리고 그 신제품도 막 진짜 작은 거냐? 아니요. 역시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빅파마는 보유한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M&A를 해서 신제품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M&A 해가지고 새 먹거리를 사버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런 점도 리스크인 반면에 안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좋은 팁을 주신 게, 저도 사실 대형 제약사라고 해서 사실 안심하고 투자했다가 갑자기 이제 주가가 빌빌대면서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흘러내리길래 계속 봤더니 이제 리포트를 좀 공부해보니까 특허 만료가 다가와서 뭐 1년 뒤로 만료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뭐 리스크가 있다, 뭐 복제약 후발주들 쫓아오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쭉 흘러내리다가 약간 반포기 상태에 있을 때 뭐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성장 동력이 또 갑자기 또 그 매출 예상치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말씀해주신 사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자본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아무나 거대한 시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니까 말 그대로 대마불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게 이 빅파마구나 싶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 ETF는 특히나 우리 어떤 구독자분들이나 어떤 투자자분께 특히 유용할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는데 제약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근데 내가 개별 종목을 다 일일이 공부해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가 지금 뜬다는데 그 관련된 ETF도 막 보고 있는데 근데 특정한 어떤 의약품에 너무 몰빵해서 투자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를 활용하시면 성장의 안정성이 좀 탄탄한 빅파마들한테 분산 투자해서 좀 비교적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좀 마음 편한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투자에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ETF 구성이면은 연금 계좌에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포트폴리오에 머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품 막 상장 준비하고 하면서 공부 많이 하고 업계 전문가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는데 한 그 바이오 섹터 제 전문가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머크는 내가 연금에서 딱 한 종목만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런 그 수준의 안정적이고 장기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만 모았다. 그 점을 집중해서 연금 투자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인데 번거롭다. 미국 투자하는 것도 번거롭다 하실 수도 있는데 연금 계좌에 마침 이게 또 상장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도 또 대체제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ETF 관련해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봤는데요. 구독자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정 댓글 더보기에 더 자세한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